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1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감기에 장사가 어딨어요? 저 장사 아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월요일부터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콧물이 이제 줄줄줄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감기약도 먹고 했는데 이게 빨리 낫지 않더라고요. 원래 감기약을 먹으면 일주일, 먹지 않고 버티면 7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같단 얘기죠? 그렇죠. 먹으나 안 먹으나 같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저는 좀 빨리 나와볼까 해서 먹었었는데 목소리가 아직도 이렇게 된 걸 보니 빨리 낫긴 글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재미난 글을 하나 봤는데 지휘가의 소신 이런 제목이 붙은 글이었어요. 글의 주인공은 오자와 세이지라는 일본인 지휘자예요. 지휘자니까 음악 지휘자 얘기하는 거예요. 정명훈 같은 분인 그렇죠. 거죠? 이분이 빈 필하모니, 보스턴 심포니, 비엔나 국립극장 뭐 이런 진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곳에서 음악 감독을 해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불리는 분이래요. 근데 나는 처음 들어보네. 제가 음악적 소양이 좀 적어서 그런가? 저도 처음 들어봐요. 아무튼 이분이 예전에 국제 지휘자 대회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이 얘기도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국제 지휘자 대회 결선에 참가를 했대요. 지휘자 대회니까 심사위원들 앞에서 지정된 악보를 피고 지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 오자와 세이지라는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음이 막 튄다고 이렇게 느꼈나? 그래서 하다가 다시 멈추고 연주를 했던 오케스트라한테 다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했는데도 이게 달라진 게 없어. 근데 현장에 있었던 심사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자와 씨, 악보는 정확합니다. 당신이 음을 착각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와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심사위원들 권위에 눌려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오자와는 그게 달랐다는 거야. 아니라고. 이거는 분명히 악보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지휘를 잘못한 거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를 잘못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대. 뭔 얘기였냐면 이거는 이 지휘자 대회 결선에서 의례적으로 했던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휘자가 진짜 권위에 굴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인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함정을 파놓고 지휘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 이거를 봤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심사위원들이 이거 맞다고 하니 그럼 내가 착각한 거구나 하고 다 넘어갔는데 오자와 이 지휘자만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 대회 우승은 오자 씨가 차지했겠죠. 어떤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이런 오자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위에 굴복해서 소신을 지킨 사람이 너무 많죠. 권위에 굴복해서 소신을 지키나요? 아무튼 저희도 이 오자와 씨처럼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김영사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는 친절하게 그 안내문을 달았는데도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애청자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팟빵 플랫폼 이거에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도대체 팟빵 게시판에 올리랬는데 게시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은 에피소드가 있고 후기 코너가 있고 근데 저희가 말하는 게시판은 이 후기란입니다. 후기. 거기 글이 쫙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신 그 공간이 바로 후기 공간이고요. 여기에 사피엔스 저희가 했던 북백 방송을 들으시고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 한 줄도 좋습니다. 짧게도 좋고 길게도 좋으니까 그거를 남겨주시고 그리고 공유를 한 사진을 올려주면 당첨 확률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유라는 게
팟빵에서 방송을 들으시면요, 바로 카톡이나 이런데 다이렉트로 보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팟빵이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알림, 에피소드, 후기, 이 세 가지 공간이 있고요. 에피소드 바로 위에 동그라미가 또 3개 있습니다. 하트, 그리고 화살표가 2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화살표를 찍 눌러주시면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PC에서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LP판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좋아요가 있고 가운데 공유 버튼이 있어요. 그 공유 버튼을 누르면 방송을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스샷 화면을 저희 팟빵 게시판에 붙여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건 미처 몰랐어요. 모바일 버전에서는 스샷을 붙이기가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샷 화면을 붙이실 거면 PC에서 접속하셔가지고 붙이시면 됩니다. PC에서 붙이실 때는 댓글란 보면요, 밑에 이미지 첨부가 있거든요. 그 이미지 첨부를 누르셔서 공유했던 그 스샷을 거기다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진을 붙여주는 거는 귀찮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말을 해놓고서도 귀찮을 것 같아. 그렇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 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원, 한 달에 무려 2천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또 재벌가 구설수가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네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아시죠? 네. 이분이 드디어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뭔 얘기냐면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삼성전기 상임 고문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대. 결혼한 지 무려 17년 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혼 소송을 했다, 여기까지는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결정이 났군요. 그렇죠. 임 고문 측 변호인은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 그러니까 이부진 측이 다 가정한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면서 이혼 소송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쵸.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 엄마나 아빠 한쪽에서 다 가져가 버리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임 고문 측이 반발하냐 봤더니만 이렇게 돼 있어요.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 이부진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피고 측의 면접 교섭권을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매달 한 번만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시간을 정해놨더라고. 난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원래 이렇게 정하나요? 주위에 이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도 잘 몰랐는데 아마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놔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가? 아무튼 제 상식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인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한때 평강공주와 온달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렇죠.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이 만나서 이게 시대의 러브스토리가 될 수 있었을 법했었는데 이렇게 안 좋게 끝난 게 진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놀란 게 재산은 어떻게 될까?
이거였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상당 부분의 자산이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또.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얘기인데 이 사장의 오빠인 이재용 부회장도 이혼했잖아. 네. 2009년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아직 병석에 계시죠?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심장마비 오겠죠. 그럴까요? 아무튼 이 기사에 대해서 네티즌 댓글 하나가 진짜 눈길을 끕니다. 재벌 사위는 이혼해달라고 징징. 재벌과 사위는 이혼은 안 된다고 징징. 재벌들은 못 말려. 이 재벌 사위는 최태원 회장이죠? 그렇죠. 국토부가 이 주택연금 있잖아요. 집을 담보로 연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저소득 저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상품을 2017년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 얘기는 기존에 있던 주택연금은 중고소득 또는 고가주택이란 얘기네요. 그러네요. 네.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연금은 은행의 주택연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을 하고 이용자가 받는 연금을 최대 20% 늘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다, 집이. 그러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6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54만 원을 받는데 우대형 주택연금은 이보다 20%가 많다고 했죠? 64만 8천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냥 은행에서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왜 고령층 대상으로만 하나요? 주택연금이라는 상품 자체가 노년에는 수입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집 있는 노년층을 위해서 나온 상품이에요. 근데 요즘은 고령이 되기 전에 벌써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렇죠. 베이비 부머들. 이런 분들을 위한 주택연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아예 집이 없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런데 2017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도 좀 이상하네. 지금 아직 1년이 남았잖아. 이것도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이거 하겠다고 해놓고 2017년 되면 돈이 없어서 이런 거 우리 못해 이러는 거 아닐까? 박 PD는 전공이 경영학이었잖아요. 네. 근데 경영학과는 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네요. 전혀 관련이 없죠. 저도 전공이 경제학이거든요. 경제학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 경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 저는 비슷한 걸 하는 사람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수치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적어요. 대졸 취업자 가운데 대학대 전공과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수치가요. 30%밖에 안 된대. 70%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좀 거꾸로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학 졸업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대졸 취업자의 전공 일치 취업률이요. 72.6%래요. 일치 취업률이 72.6%니까 10명 중 7명은 전공 살려서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나머지 전공과 맞지 않는 곳에 취업한 사람은 27.4%. 우리가 27.4%네. 그런데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전공 일치자의 평균 임금이 전공 불일치자의 임금보다 좀 많대요. 대졸인 경우에는 전공 일치자는 222만 원, 근데 불일치자는 206만 원, 16만 원이 적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월급이 적나? 전공 일치 취업률이 높은 과는요, 의학이 역시 제일 높고요. 근데 의학은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100%여야 되는데 이게 90%밖에 안 되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네. 교육이 90%에 육박하는 89%고요. 인문계는 62%, 자연계는 66%. 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학이나 교육이나 공학 이런 데들은 전공을 잘 살려서 가고 인문이나 이런 데들은 전공을 못 살리는데 따지고 봤더니만 취업 잘 되는 데는 전공을 잘 살리고 취업 안 되는 학과들은 전공을 못 살리고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 안 되는 과였나 봐. 세팅 자체에 이미 결과가 나와 있었네. 그렇죠. 아무튼 이 기사에 대해서도 한 네티즌이 이런 지적을 해요. 물론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해야 되는 건 맞지만 대학은 학문을 배워야 하는 곳이지 취직하기 위해서 다닌다. 이런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왜 이런 기사를 쓰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한국의 현실에선 어쩔 수 없다는 거. 다음 소식입니다. 프랜차이즈가
한 달에 몇 개나 사라지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랜차이즈 가맹한 사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자체가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 조사 결과 2014년 기준입니다.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결론은 매달 3.8개 정도가 문을 열고 0.8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와, 2.8개나 닫아요? 예. 그리고 매장당 평균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게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 늘어나야지 정상 아니에요? 경제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줄어들면 어떡해? 아무래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던 분들이 명퇴니 뭐니 해서 많이들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편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렇죠. 치킨집 뭐 이런 것들. 네, 치킨, 커피, 편의점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런데 막상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다 보니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믿고 돈을 지급한 퇴직금 투자한 분들만 호구된 거죠. 아이고, 축 써서 뭐 좋네요.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장 앞서 있는 업체를 꼽으라면 구글이 가장 먼저 꼽히잖아.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가끔 외신이나 이런 데에서도 등장해가지고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구글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14개월 동안이나 벌써 시험 운행을 했대요. 그런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좀 많았나 봐.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사람이 이를 방지한 사례가 13차례나 된다고 밝혀졌어요. 그리고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로 사고를 당한 경우도 11차례나 있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상대편 차 운전자의 잘못,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 자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국이요 어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 자율주행 기능 해제 보고서.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 해제니까 이게 뭐겠어요. 사고가 나는 경우를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국에서 구글의 차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한 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7개 업체나 되더라고요. 보쉬, 델파이, 닛산,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폴크스바겐 플러스 구글. 그러니까 7개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시험을 가장 많이 한 업체가 구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세한 정보를 공개한 곳도 구글이라고 합니다. 14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자율주행 시험을 했냐면요. 68만 킬로미터. 68만 킬로를 운행을 했는데 뭐 여러 차례의 기능 해제도 있었고 아까처럼 사람이 사고가 나기 전에 막은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로 사고가 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무인 주행차의 시대가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댓글이 아주 웃겨요. 한국에는 저 차 들어오면 차선 변경을 못해서 직진만 할 듯. 외국이랑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네요. 예. 저는 이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하면서 타이틀에 걸맞는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릴 때 아주 뿌듯하거든요. 희열을 느끼잖아. 오늘 전해드린 내용 역시 또 한 번의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감히 자랑을 하고 싶네요. 오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충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전기가 보통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집이나 회사에서 하죠? 충전을? 집이나 회사에서 하는 전기료의 몇 배가 나오는지 아세요? 똑같지 않아요? 바로 그거. 그래서 제가 오늘 역대급이라고 자신을 하는 건데 무려 30배가 나옵니다. 오호. 그러면 차에서 스마트폰을 충전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해야겠지. 그렇죠. 30배입니다. 30배. 3배가 나와도 사실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충격적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전기 공급 방식을 알아야 돼요. 자동차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는 배터리죠. 배터리. 예. 근데 이 배터리는 시동을 걸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가솔린 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휘발유를 태워서 엔진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 PD님은 휘발유 태워서 지금 엔진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저 여성이었나 봐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휘발유는 말 그대로 휘발성이 강해서 휘발유예요. 그러니까 휘발유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액체지만 기름 탱크에 들어가서 차의 연료로 쓰기 위해서는 이게 휘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체라는 거죠. 전문 용어로 기화가 됐다. 네. 그러면은 기체 상태의 휘발유와 원래 공기가 섞입니다. 그래야 이게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기체 상태예요. 그죠? 얘를 연료를 소모를 시켜야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소모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스파크란 말이에요. 전기 스파크. 예. 그러면 이 전기 스파크는 전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배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결국은 배터리에서 나온 전기가 휘발유와 공기에 혼합된 그 연료를 뻥 타게 해서 엔진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운행되는 도중에 계속 배터리에서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기 스파크를 일으킨 배터리는 역할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야. 운전할 때 실내 등도 켜고 에어컨 켜고 히터도 켜고 심지어 겨울에는 엉덩이 따뜻하라고 열선도 켜는데 그럼 그 전기는 뭐 하늘에서 떨어지나?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전기는 엔진이 만드는 거예요. 엔진이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요? 엔진이 일종의 재생 가능한 전기를 만들어서 스파크를 일으켰던 배터리에 다시 충전을 시키는 겁니다. 달리면서 충전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차량용 배터리는 처음에 시동 걸 때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기를 쓰는 것이고 시동이 걸린 이후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엔진이 만든 전기를 받기만 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었는데 차에 배터리가 나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험사에 전화를 했죠. 점프로 해가지고 충전을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다 됐다고 시동 걸어보시라고 했더니 걸려요. 그래서 저는 됐나 보다 하고 차를 바로 위에 우리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놓고 다시 시동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뭐 가지고 나와서 다시 걸리니까 이게 안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 다시 또 전화했죠. 그랬더니 그 보험사 직원이 다시 오긴 왔는데 참 한심하다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배터리를 좀 충전을 하셔야죠. 달려야지 충전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이게 달려야 충전이 되는구나 처음 알았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차가 달리면서 전기를 만들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면 당연히 달리는 전기에 의해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거 공짜 아니야?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짜가 아니고 오히려 30배나 드느냐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차에서 1시간 정도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 2센트가 든다고 해요. 2센트면 우리 돈으로 24원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플러그에다 꽂아서 충전을 하면 이보다 30배가량 싼 0.72원이에요. 그러니까 1원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까 33배가 차이가 나요.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 블룸버그 통계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례입니다. 휴대전화 한 대를 차에서 충전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50m를 달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기름을 이빠이 넣고 가득 넣고 얼마 정도 갈 수 있나? 이거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또 다른 차는 똑같은 차에 똑같은 양을 넣고 똑같이 갑니다. 대신에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충전을 한 거야. 근데 거의 비슷했는데 50m를 덜 간 거예요. 어허. 그러면은 이거를 기름값과 이 50m를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차 한 대가 50m를 덜 간다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차가 한 대가 아니잖아. 그렇죠. 몇천 대, 몇만 대? 네. 그래서 미국 전체로 따져봤대요. 1년 동안 휴대전화 충전에만 1억 갤런의 휘발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1억 갤런. 예, 이 갤런은 잘 와닿지 않죠? 이거를 돈으로 바꿔봤더니 약 2,4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1년 동안 1시간이야, 1시간 그것도. 근데 우리가 1시간만 하진 않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냥 꼽아놓죠. 네. 주구장창.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요. 50m를 더 소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USB에 내 전화기를 꽂는 순간. 그러면 아무래도 환경오염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겠네요. 차가 점점 스마트폰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얘기는 뭡니까? 터치 스크린이 점점 커져요. 테슬라나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볼트 이런 애들은 터치 스크린이 10인치가 넘어요. 어허. 그럼 당연히 전기를 많이 먹겠죠? 그리고 저라도 USB 포트가 많은 차를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차 자체에 없으면 따로 사가지고 더 꼽잖아. 그렇죠. 벨킨 이런 데 보면은 요즘은 4개까지 꽂을 수 있는 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태블릿 PC, 보조용 배터리, 심지어 노트북까지 요즘은 차량용 USB로 충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갈수록 USB 포트가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4개까지 나온 차가 있대요. 포트가. 어허. 국내의 경우에는 평균 2개 정도거든요. 포트가. 하나짜리도 있고 물론 아예 없는 경우도 꽤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8개가 평균이 된다고 해요. 8개가. 8개가 평균이 되면 1시간씩 충전을 8개로 다 한다 치면 400m를 못 가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몰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부하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씩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겠죠. 아, 그러면 400m가 아니라 1km도 못 갈 수 있다? 그렇죠. 이야. 기름이 더 소비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지구는 환경 오염이 더 많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유, 그러면 저도 예전 차라 이 충전 포트가 없어가지고 그 시거잭에 꽂아서 하는 그걸 샀거든요. 예. 그거 빼버려야 되겠네. 네. 30배가 더 나오니까 당연히 빼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워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렇죠. 이것도 충전을 하잖아, 차에서. 그러면 결론 나왔어요. 기름값도 아끼고 전기료도 아끼려면 집이나 회사에서 충전을 하는 게 최선이죠. 근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선이 뭐냐? 보조 배터리 있잖아. 보조 배터리. 아, 샤오미. 샤오미나 요즘은 삼성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를 집이나 회사에서 무조건 일단 충전을 해놓고 쓰던 안 쓰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에다가 넣어놓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내가 집에서 스마트폰을 충전을 못하고 나왔네? 그럴 때 비상용으로 차에서 보조 배터리를 쓰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나쁜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서 그런가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으면 그 차 탔을 때 무조건 스마트폰 충전해야 되겠네. 기름 더 먹게. 근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하루 3만 명 이상이 듣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적지 않은 운전자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 일부러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럴 수 있겠네. 기다림은 끝났다. 거대한 세상,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모바일 RPG의 새 역사. 이데아. 마지막으로요. 제가 오늘 좀 진짜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보면 학생들이 욕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어떤 학생들은 진짜 한 문장 넘어갈 때마다 욕이 꼭 하나씩 섞이는 그런 학생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욕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그런 욕의 의미라기보다는 동료애를 확인하는 그런 수단? 그런 걸로도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욕을 쓰고 있는지 실제로 또 조사를 해봤대요. 국립국어원에서요 조사를 했는데 전국 20대 이상 70대 미만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0대는 욕을 일상에서 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0명 중 6명이나 돼요. 그런데 30대는 그 숫자가 팍 줄어드네요. 10명 중 5명, 40대는 10명 중 4명, 50대도 10명 중 4명, 60대 가니까 10명 중 3명. 결론적으로 보니까 20대가 60대보다 2배 이상 욕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욕을 많이 쓰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만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44.1%. 그런데 이 수치가 좀 놀랍네요. 습관적으로 그냥 쓴다. 난 이게 욕인지도 몰랐다. 이런 사람이 21.8%나 돼요. 또 이 대답은 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박 PD가 얘기한 거 비슷하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욕하면 친근감이 생기나요? 아무튼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20.6%나 된대요. 또래 집단에서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그리고 요즘 또 예능 프로그램 보면 욕설이나 비속어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이것 때문에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 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37.7%나 돼요. 그러니까 TV 영향 때문에도 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조사를 20대 이상에서 70대 미만으로 한정을 지었잖아요. 10대를 조사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쟁이 할머니, 욕을 마케팅화하는 그런 문화 자체도 진짜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욕을 어떻게 할까? 메트로 영국판, 예전에 저희가 관련 있었던 회사였죠. 여기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가장 기괴한 욕을 하는 국가들을 조사를 해봤나 봐요. 20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전부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힘들고 그중에 몇 개를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일단 스페인에서 가장 센 욕이 뭐냐면 너는 양파가 울고 갈 만큼 못생겼어. 뭔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양파가 운다고요? 네. 보통 양파를 썰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잖아. 네. 근데 칼질을 하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칼질을 하는 사람이 너무 못생긴 나머지 양파가 그 사람을 얼굴 보고 양파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못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욕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 욕하면 욕중에도 못 들 것 같아. 그렇죠. 독일에서는 어떤 욕을 한다면 어두운 곳에서 성관계를 해야 할 사람. 한마디로 얼굴 보고는 못하겠다는 거지. 그만큼 못생겼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욕이 되려나? 중국 욕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욕인가? 뱀머리에 쥐눈. 중국에서는 뱀과 쥐를 배신을 잘하고 양심 없는 동물 이렇게 여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뱀머리에 쥐눈을 가졌다 이렇게 욕을 하면 진짜 저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한다고 하는데 이 욕도 잘 모르겠어. 세르비아 욕은 참 재밌어요. 부인이 지네를 낳아서 평생 신발이나 만들어라. 언뜻 참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지네는 발이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너는 제일 힘든 일만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박 PD가 역시 똑똑하시네요. 박 PD가 얘기한 대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잉글랜드는 여성을 비하할 때 이런 욕을 한다고 합니다. 얼굴이 스패너를 가득 넣은 바구니 같이 생겼다. 삐뚤삐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불가리아 욕은 이게 욕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샐러드처럼 못생겼다. 이렇게 욕을 한대요. 샐러드요? 샐러드가 못생겼나? 나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불가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한대. 불가리아의 유명한 셰프 카엘인 것 같은데 그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욕이 맞는지. 핀란드 욕은 이거는 욕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소개를 드리자면 내 엄마는 술록과 결혼했어. 술록 이쁜데 왜 이게 욕일까? 근데 핀란드는 술록을 욕의 소재로 많이 쓴대요. 근데 그거는 우리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이건 직접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욕 중에 18로마 있잖아. 근데 이게 10할을 이제 빨리 발음을 해서 18이 되는데 10이라는 게 원래 동사에서 나온 거래요. 이게 10하다는 뭐 성관계를 갖다 이런 건데 원래의 의미는 이 10하다의 앞에 짐승과 이게 생략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과 수간을 한다는 거죠. 수간.
그러니까 그 욕은 우리나라 욕과 좀 의미가 상통하네요. 아, 그렇군요. 아프리카 소말리아라는 나라 있죠? 여기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바보 같은 사람, 동의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내 엉덩이에 대고 말을 해봐 이런다는 거예요. 엉덩이에 대고 말을 해봐? 예. 뭐 방구를 끼겠다는 건가? 아무튼 이거는 좀 욕 같은데 욕이 센 나라들은 보통 근래에 전쟁을 겪은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쟁의 참혹함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욕이 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을 겪은 지 벌써 65년이 지났잖아요. 그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욕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세련되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 참 샐러드 같이 생겼어. 이건 참 듣기 듣는 사람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욕일 것 같은데. 아, 북한도 좀 귀엽더라고요. 너 갈비뼈 순서 좀 바꿔볼래? 귀엽잖아. 그 욕은 좀 끔찍해 보이는데.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 국내